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이름 대신 별명만으로도 딱 떠오르는 정치인들이 있죠.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 버럭총리 이해찬 대표,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대표. 자, 오늘 모신 두 분도 별명만으로 충분히 소개 가능한 분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는 분. 하태하태 그리고 초선호랑이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진짜 핫한 곳에서 오셨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오셨는데 굉장히 핫하죠? 몰랐습니다. 아니 뭐 최근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바른미래당 관련 그러니까 뭐 의원들 성함이 오른 적이 거의 없는데 논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탄에서 핵폭탄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즐기시는 듯한 표정이신 것 같긴 아니 이럴 때일수록 웃으면서. 근데 이게 웃어도 웃는 게 아니죠, 지금. 큰 거죠, 사실은. 자, 이 와중에 약간 흐뭇한 표정으로 여유롭게 아닙니다. 앉아 계신 우리 초선 호랑이 인사 아니, 말씀 해주시죠. 호랑이가 지금 보통은 국회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호랑이가 필요 없는 바른미래당의 호랑이들이 많이 이렇게 시끄러운 날이라서 네. 오늘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태경 의원님은 기자들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전화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 정도인데 전화를 기자들이 하지 않아도 되실 정도로 오늘 저희 외부자들 통해서 시원하게 다 밝혀주시는 걸로. 네, 기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전화가 엄청 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뭐 좀 막으라고. 제가 동료 의원을 차단 문구에 설정한 게 처음입니다. 어제 동료 의원? 이 메시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예. 차단 키워드 해가지고 네, 밖으로 네. 빼잖아요. 네. 어제 처음으로 오신환. 오신환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예 차단을 그리고 차마 오신환한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방송으로 보시겠는데. 국회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죠. 그렇죠. 예. 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4당이 선거제하고 공수처 시간표에 극적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선거제 개혁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정미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가 국회에서 농성하던 장면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단식까지 해서 얻어낸 것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선거제 개혁에다 공수처를 묶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연동돼가지고 올라간 셈입니다. 그래서 한국당만 여기 좀 빠져 있는데요. 합의안의 주요한 내용을 좀 보자면 선거제 개혁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현행 253석인데 이게 이제 225석으로 줄어듭니다. 네. 비례대표가 47석이었던 게 75석으로 늘어나는데 현역 국회의원들로서는 이제 28석의 자리가 사라지는 지역구. 그렇죠. 지역구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타협이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전체로 했는데 기소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 간부만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원도 좀 빠졌던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처리가 됐고요. 일단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되면은 상임위나 법사위에 합의되지 않아도 최장 330일 안에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첫 관문이었던 사개특위로 가기도 전부터 이 사보임 문제를 놓고도 큰 진통이 있었는데 결국 오신환 의원에서 최이배 의원으로 또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이 교체가 됐죠. 그 사이에 좀 그 바른미래당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네. 23일 날이 이제 그 분수령이었죠. 그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경론 끝에 이제 표결을 했어요. 근데 12대 11 그래서 한 표 차이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추인하는 이제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과정에서도 그게 기존의 이제 당론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경론이 있어서 3분의 2로 해야 되느냐, 2분의 1로 해야 되느냐 이것도 투표를 먼저 한번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투표로 결정을 한 그것도 거잖아요. 투표를 결정했죠. 예, 예. 해서 2분의 1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본 투표로 들어가서 패스트트랙을 추인할 것이냐. 그래서 12대 11 이렇게 일단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그 오신환 의원이 사개특위 의원이죠. 우리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의원은 이제 오신환, 권은희 이 두 분인데 그 밤새 고민을 한 결과를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나는 반대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에
한 사람이라도 이탈을 하면 이제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표 단속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오신환 의원이 처음에 반대를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제 사보임 신청을 해서 최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것을 국회의장한테 예. 신청을 했고 국회의장이 병실에서 허가를 한 거죠. 허가를 했죠. 아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머지 한 분인 권은희 의원은 그 찬반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나오지 않았어서 그래서 이제 오신환 의원만 사보임 되는가 보다 했는데 또 저녁 무렵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점부터 예. 문자 폭탄이 오신환에서 권은희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권은희 의원은 본인이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없다, 안 한다. 찬성은 한다. 왜냐하면 자기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하지만 아직 법안 문구가 이 시점에 아직도 법안 문구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 입장을 더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오늘 정도는 끝까지 논쟁을 하겠다. 이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강제 사퇴를 당했습니다. 강제 사퇴를 당한 그 내막을 지금 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스케줄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한 저녁 6시까지는 법안 합의문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스케줄이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아서 사전에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냥 강제 사퇴를 시킨 겁니다. 시키고 사퇴 당하고 나서 권은희 의원은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격앙되입니다. 근데 뭐 제가 사정과 좀 다르게 좀 몇 가지 좀 지켜보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권은희 의원이 사실은 백혜련 의원하고 그 문구 조정을 하러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늘어졌던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늘어지고 스케줄대로 안 된 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여야 사당 합의엔 중요했었냐면 이게 한 당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당들이 같이 룰을 지켜서 해보자라고 했던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당 때문에 그것도 그 당의 모 의원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당의 입장에서 신의의 문제가 더 존재하니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같은 당 동료 의원으로서 에티켓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어쩔 수 없다. 네.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으면은 권은희 의원이 뭐 자진 사퇴하겠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은 목욕탕까지 같이 가가지고 설득도 하고 40분 동안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권은희 의원한테는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으네요. 너무 심하고 이제 같이 있었던 이제 최이배 의원 이야기는 하루 있다 하자라고 했답니다. 권은희 의원 좀 기다려주자. 근데 원내대표끼리 짜놓은 스케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이야기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긴밀하게 논의가 되어 왔던 거죠. 근데 오히려 뭐 제가 알기로는 임시정부 100주년 때문에 중국에 같이 여야 원내대표단들이 같이 가서도 저녁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김관영 원내대표는 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런 입장을 여러 번 확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다 됐고 그리고 작년 12월 18일, 17일인가요? 12월 달부터 그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다 같이 해서 합의문을 쓰고 거기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이제 1번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돌아가 보면 야당의 3당이 단식을 했습니다. 정의당,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대표들이 단식을 해서 이게 물꼬가 그렇게 출구로 나왔던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그럼 같이 해보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와서 왜 문제가 되는지가 오히려 객관적으로 국민들 눈에는 도대체 왜 그런가, 왜 뭐 때문에 한다고 했다가 마지막 가서 안 되는 건지. 이 뭐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뭐 사보임에 대한 권한이 사실 원내대표에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또 국회법 어느 조항에는 사실은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의원 자체가 뭐 병이라든지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한은 뭐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구절이 지금 서로 부딪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뭐랄까 지금 무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사보임까지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조금 더 뭐 패스트 트랙을 한다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좀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제 사보임 신청하는 그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인편으로 다시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팩스로 신청을 하게 됐고 문희상 의장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그 허가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야합을 하기 위한
사보임을 하는 것을 어떻게 허가해 주십니까? 바른미래당이 옳게 가는 당입니까 지금? 범여권 정당이 절대적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하는 의장님 사퇴하세요.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그럼. 이게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의장님. 여러분 해석을 토론하는 것 생각해보세요. 병원 측에서 절대 면회와 접근 금지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치기 결재를 통해 가지고 의회주의를 말살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장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획수 접수는 원천 무효다. 안 가죠. 200% 있잖아요. 획수 접수는 불편하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조금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병원에 갔어요. 예. 병원에 간 이유는 마지막 호소를 드리려고 갔어요. 그리고 특히 뭐 우리 의원이 한 6명 갔는데 해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의사국장이 뭐냐면 이제 사보임계를 이제 국회의장한테 보고하고 결재받는 사람이에요. 의사국장이 다른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결재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적어도 같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은 만났었어야 만나는 됐다. 주고 막 예. 그 정도 성의는 보이고 뭐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바람 맞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의장님이 그 정도도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장님도 부끄럽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바뀐 국회법에도 사보임 할 때는 어쨌든 국회의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라는 이야기가 네. 있어요. 있는데 지금 본인은 바뀌는 걸 반대하잖아요. 난 여기 있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장님 마음에는 그냥 여기 오신환을 그냥 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환 얼굴을 직접 보면, 오 의원 얼굴을 직접 보면 자기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청와대 하수인이라고 하니 독심술의 영역으로 돌아오고 청와대 하수인이라고 하니 국회의원 형님이 아직 못 해보셔가지고 서로 심리를 좀 압니다. 이번에 꼭 하세요. 국회의원 못 해보셔. 근데 의문의 일패네요. 저런 말은 웬만하면 하기 힘든데 되게 강심장이시다. 의문의 일패야. 최고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좀 보자. 그러니까 의장님이 그 정도 하신 이유는 의장을 압박하는 상당한 그런 카드가 예. 아니면 연락이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게 뭐 청와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청와대가 누구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뭐 청와대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이건 또 음모론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예. 아까 이제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만 사보임의 횟수가 지난 임시회의 기간 동안 있었던 횟수만 보면 민주당 116회 그리고 한국당이 115회, 바른미래당 19회 이렇게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이제 절차적인 문제 가지고 이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국회법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국회의장이 했겠죠. 근데 지금 국면 어떤 국면이냐? 어떤 비주얼이 찍히는지 중요한 국면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단만 끌어서 국회의장한테 항의해도 됩니다. 근데 전원 다 분명히 한 방에 들어가서 윽박을 지릅니다. 그리고 오신환 의원은 굳이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겠답니다. 자, 냉대받고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다 이렇게 못 들어오게 의안까지 접수 안 되게 한국당 의원이 다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그림은 하나일 겁니다. 경호권이 발동돼서 끌려나가서 처절하게 붙잡는 사진을 찍히려고 할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있었던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굉장히 정치적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말리지 않겠다는 정말 다선 노련한 국회의장의 입장이라는 거지. 이 부분에 뭐 내가 보면은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라든지 이렇게 보는 건 그건 좀 소설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과도한 예. 해석이 근데 들어갑니다. 저 화장 한 가지만 더 하고 네, 하세요. 부끄러운 이유가요. 전임 의장은 이 사보임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 말씀. 네, 정세균 전 네. 의장은 네. 김연아 의원 케이스가 있어요. 김연아 의원은 본인이 국토위 소속인데 당에 밑보여가지고 당이 강제로 딴 상임위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이제 사보임 신청을 했죠. 한국당에서. 네. 사보임 신청을 했는데 정세균 의장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김연아 의원은 국토위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희상 의장은 정세균 의장과
지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창피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전에 한국당이 그 사보임 논란 관련해 가지고 그 의장실까지 점거한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한국당 후지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대응 방식이 이 불만이 있잖아요. 좀 더 세련된 방식이 아이디어가 안 나오나 봐요. 저도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대목에서 한마디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문희상 의장의 평소 스타일이나 처신에 비춰보면 단호하게 그거 나한테 맡겨달라. 그러나 그 전에 하루 더 당신들끼리 얘기하고 와라. 왜 당신들 남의 당 일 갖고 와서 그러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었다면 한국당으로서도 차라리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찾아갔었어야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제 얘기가 원래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것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따지듯이 그 허락하면 안 됩니다 사보임 그런 거 했을 때 이건 일단 이쪽 당 일인데 왜 당신들이 와서 그러느냐. 아니 그건 아닌 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한국당이 이 문제의 방관자가 아니에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자기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한국당 의원수예요. 한 10명 정도? 한국당 의원 10명이 지역구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한국당이 항의하는 거는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데 그 항의 방식이 촌스럽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3,000%로 빠지기 때문에 저희도 불만인 거죠. 아무리 그렇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최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뭐 4시간에서 6시간? 예. 감금을 했잖아요. 감금을 해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방 안에 한국당 의원님들 11분과 저희 보좌관 5명이 같이 있습니다. 아예 문을 못 열게 그냥 딱 막고 이렇게 있던데 그건 범죄행위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국정원 사건 기억나세요? 그렇죠. 여직원과 하다 여직원. 걸렸을 때 증거 보존 차원인데도 그 밖에 어떤 사람 다 기소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감금도 아니고요. 특수감금이에요. 여러 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특수감금. 특수감금이에요, 이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저는 간이 배밖에 나왔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문제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회 문화를 바꾸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부끄러운 동영상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 그 일은 없어졌어요. 근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예? 말짱 도루묵이 된 겁니다. 7년 동안, 8년 동안 했던 이 싸운 전통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그러니까 최이배 의원이 이렇게 창문 이렇게 열고 밖에서 기자랑 인터뷰하는 그게 외신에서 그게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대체? 그 정도로 절박한 거죠, 한국당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전형적인 지능탁 수법이거든요. 너도 나도 같은 놈이야. 그렇죠. 나 끌려나갔어. 그렇죠. 나 끌려나갔으니까 이놈은 국회 문제야. 의회 독재야. 그다음 나올 메시지가 네, 의회 독재야. 뭐 사당연대 의회 독재다. 이렇게 쭉 갈 겁니다, 아마. 레파토리라고 나올 거라고요. 이게 모르시지 않잖아요. 네. 과거에 우리가 다 봤던 거고. 그래서 제 이야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싸움할 때 보면 본질은 사라지고 당신 반말했어? 당신 욕했어? 당신만 나. 그렇죠. 꼬투리로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빌미를 안 잡혀야 되는데 일단 제가 어제 검색 순위 1등이 당연히 오신환일 줄 알았는데 이미자가 뜨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하셨습니까?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예. 본질은 오신환인데 부차적인 문제가 더 큰 거죠. 큰 문제가 됐고 뭐 성추행이니까 얼마나 또 기사거리가 좋습니까? 저는 이미자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짚고 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자 의원이 자기가 성추행 당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남성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을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어디 저 밖에 있던 분이 갑자기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성 의원들이 막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을 무기화한 거잖아요. 성을 도구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행태
이건 정말 없애야 될 적폐 아니겠어요? 어쨌든 일단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일인데 네. 거기다가 성추행이라고 네이밍을 해가지고 공격하고 뭐 코 뚫고 이러는 걸 보면은 정말 여성 의제를 희화화하는 게 아닌가 저분들은 네. 거기에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앞에서 있던 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분이 뭐 결혼도 포기하신 분이며 거의 명예훼손적인 발언들을 옆에서 막 했던 그 발언이 더 문제 아니에요? 더 큰 문제죠. 그거야말로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같은 근데 발언인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의 한 의원님은 성적 매개는 아니지 않느냐, 이미자 의원이. 그것도 더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자꾸 국민들한테 불신을 당하고 욕먹을 만 하지. 국회의원 아니신가? 아니 저도 욕 많이 먹어요. 예. 아니 근데 이게 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 동일체 원칙이 있어가지고 한 명이 무슨 욕 말이에요? 먹으면 다 같이 욕 먹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욕을 안 먹게 해야 되는데 천기를 너무 많이 근데 연설하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사실 이제 어떻게 갈지가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보임이란 초강수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당내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해라. 요구가 지금 아주 거세게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 이 사보임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는 이유는 사보임 안 시키겠다는 약속을 전제하고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총 결과가 12대 11 한 표 차이로 추인하는 걸로 했잖아요. 오신환 사보임 하면서 사보임 하면 안 된다라고 한 서명한 사람이 13명이에요. 거기서 이제 원래 11명이 반대인데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2명이 는 이유가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안 하겠다는 약속을 그 현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의총에서 들었기 예. 때문에 저러면 안 된다 하는 항의 표시로 약속을 깬 것이다. 네, 약속을 깬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두 사람이 더 지금 사인을 했고 방송에서 기자들한테 사보임 안 하겠다는 발언이 다 지금 돌아다녀요. 의총 말고 그전 방송에서 약속을 했고 의총에서 재확인을 한 거죠. 근데 또 그 이후 인터뷰에서는 그런 말 자기 부정하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언한 적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녹취록을 제가 공개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최고께서 페이스북에다가 녹음된 거를 올리셨잖아요.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의원께서 임무를 성실하게 완수해주고 계신다. 두 분 때문에 우리 당 안이 지금까지 관철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종적인 마무리도 잘 해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맥락을 보면 사보임 안 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리겠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분들이 마무리를 잘 할 것이기 때문에 사보임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김관영 원내대표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무리를 잘할 걸로 예상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사보임을 한 것이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그리고 아까도 뭐 할 거 권은희 예상이 돼요. 의원의 사보임 경우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지금 당내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김관영 원내대표의 한 인터뷰를 보면 권은희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사임 의사를 이야기를 해서 사보임 절차를 단행한 것이다. 또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전과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거짓말 거짓말입니까? 전과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당에서 저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이 없는데 아니, 이제- 제가 아는 범주만 좀 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당의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이니까 그쪽에서 통과된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신환 의원이 그 전까지 입장은 당론에 따른다고 하셨답니다. 당론에 따른다고 했는데 하루를 고민해봤는데 본인이 마음이 무거웠겠죠. 당론에 따르자니 자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 거라고 보고 이제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거짓말장이가 된 거 아니냐. 바꾸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왜 당론의 결정이 그렇게 나면 따른다고 했었고 그런데 오신환 의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그걸 페이스북에 공개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해석은 하거든요. 옆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네. 당론 개념이 뭐냐면 우리 당에서는 의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가 당론입니다. 그렇다. 예. 근데 이제 과반수로만 되면 그냥 정치적으로 추인은 해주지만 당론은 아니다.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환 의원 본인도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투표를 한 겁니다. 소신과 다르더라도 3분의 2 이상이 되면 따르겠다고 했는데 12대 11 한 표 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안 따른다는 걸 미리 공표를 하고 투표를 한 거예요. 당론 투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구속력을 갖고 그 방향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는 상당 강제성을 갖고 있는 걸 당론 투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당론 투표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적 양상이에요. 설사 2001년에 옛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를 했다가 그때 말썽이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론 투표라는 것도 더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2003년에 이제 개정을 해서 그 임시회의 중에는 사보임하지 못한다. 물론 훈시적 규정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런 뒤에 그 뒤에도 관행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거를 저는 국민들 앞에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건 고쳐야죠. 그리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선 당론 투표라는 것 자체가 강제로 이 사보임을 강요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건 이제 민주정당의 모습은 아니다. 관행을 얘기하고 규칙을 얘기할 일은 아니다. 전 그 생각이에요. 이런 문제거든요. 예컨대 저는 이제 당론으로 딱 결정을 해가지고 당의 입장을 따라서 뭐 거수기처럼 의원들이 투표하고 이런 것들은 좀 나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 안이 국회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 이제 반대 투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사개특위나 정개특위에 가 있는 분들은 개인의 의사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당의 입장을 갖고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본인의 의사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이제 그게 바로 김관영 원내대표 입장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보고. 당 몫으로 받은 자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당론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같이 오래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토론되고 훈련돼서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죠. 오래되면 사실은 이런 토론이나 과정들의 기준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론 투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 정당 환경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김관영 의원 말이 맞는지 오신환 의원이 맞는지 그 절차적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시간을 두고 많이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당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을 해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그리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의원들의 입장도 있지만 당의 입장들도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왜 이걸 합의를 못했을까? 이거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이번에 바꾸는 선거 제도가 작은 정당한테 좀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 희생이 좀 필요한 부분.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다른 큰 명분이 있으니까 불만이 있더라도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누르고 있죠. 명분 때문에. 공수처라는.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바른미래당이 이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는 사실은 이번 과정을 보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뭐 공수처법, 검경수사법 이건 아니에요. 그거 두 개만 아마 패스트트랙 하자고 그랬으면 아마 다수 3분의 2 당론으로 아마 통과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큰 무리 없이. 근데 가장 문제가 선거법인데 지금 선거법은 작은 당이 유리하다. 우리가 왜 반대하느냐? 네. 반대하는 목소리가 왜 있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의회주의가 붕괴된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모든 당의 합의로 아마 됐으면은 반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건 게임의 룰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다수당 연합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용인이 되면 아니 마치 두 팀이 축구 게임 하는데 조금 인기 좋고 실력이 있는 축구팀이 자기한테 또 더 유리한 축구 게임 룰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새로운 다수당 연합이 또 게임의 룰을 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된 의회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의회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명분상 안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실리인데요. 이게 통과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이제 통과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실리라도 있으니까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 반대하는 숫자가 한국당하고 우리 당 내에 합하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명 정도만 더 반대하면 이게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역구가 28개 없어집니다. 그 없어지는 지역구 28명의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민주당이나 민평당 사람들입니다. 바른미래당 힘내라. 제발 부결 좀 시켜줘라. 그러니까 그 당 의원들, 소수 의원들이 우리 당 쪽에 전화해서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건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28개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그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되면 28명 플러스 2배 정도 되는 숫자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선거법은 100% 부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요. 그러면은 선거법이 먼저 표결하고 공수처, 검경수사 그다음 표결해요. 그럼 나머지 법도 부결시키면 되지 않냐. 선거 앞두고요. 공수처법은 국민들 다수가 지지합니다. 선거법은요. 국민들이 중립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밖으로 싸움을 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이야기였으면 이 최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은 혁혁하게 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의 단식, 이정미 대표의 그렇죠. 단식, 그다음에 정동영 대표의 단식으로 시작된 그래서 지금 거예요. 손학규 대표가 쫓겨나는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 먼저 들어보세요. 그때는 가만히 계셨잖아요. 네. 바른미래당 안에서. 가만히 안 있었죠. 그럼 말리셨어야죠. 그때도 반대 의견이 아니 그러니까 말리셨어야 되는 내부에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 정당. 그때는 패스트트랙을 위해서 단식을 한 게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 그 연동형 비례제를 한국당과 합의해서 하라. 이 취지에서는 단식까지는 용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을 해야 된다 단식을 했으면 우리가 말렸죠. 제가 우리 자, 저 바른미래 당내 이견을 좀 당내 얘기를 사실 하죠. 찬성파이시기 때문에 당내 이게 당내 여야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여인가요, 당내? 제가 여죠. 이 이슈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하태경 최고께서 말씀하신 게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소외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1야당이. 근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나머지 4당을 따돌린 거죠. 우리 셀프 왕따. 지금까지 쭉 경위를 보면 작년 7월에 정개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석 달 동안 그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공전이 됐어요. 그래서 10월에 명단이 제출됐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등은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경원 연말 5당 합의 아니었죠. 그렇죠.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기에 네. 대해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서너 달 뒤에 의원수를 30명 줄여서 270석으로 가자. 비례대표 없애버리자. 자기가 사인한 내용하고 완전히 거꾸로 된 내용을 합의 아니라고 뜩 내놓고 이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성이 없고 이거 방해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그 여태까지의 경과를 보면 자유한국당을 따돌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의회주의 부정입니까? 또 하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게. 네. 또 하나 첨부를 하자면은 이게 패스트 트랙이 된다 그래가지고 논의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자유한국당이 와서 정개특위뿐 아니라 여기 나와가지고 선거법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걸 걸어놓은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 자체가 관련된 이런 토론 이런 부분에 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이런 그 자유한국당을 갖다가 논의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 장치로 이걸 한다는 말이죠. 그 한국당이 이 태도를 바꾼 건 맞고요.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근데 이제 선거법은 특수한 법이에요. 게임의 룰에 대한 법이에요. 일방이 억지 목리를 부리더라도 이걸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 관행이고. 그래서 헌법과 선거법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 내에 상당수 의원들이 이거는 한국당도 밉지만 그렇다고 한국당 핑계로 밀어붙이는 것도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치가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그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이행하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자라는 건데 그래서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 이게 이제 한국 정치의 굉장히 큰 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한지 아니면 선거제 개편을 합의로 해야 되는 그런 법도 아닌 관행. 근데 또 한쪽이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관행을 우리가 고수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지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한번 과거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동물국회였잖아요. 정말 창피했죠. 외신에 납니다. 국회에서 의원들 싸우고 난리바가지 치고 몸싸움하고 체류탄 터지고 그렇죠? 그거 막으려고 만든 거여서 국회 선진화법 만든 겁니다. 여야 합의로 2012년에 통과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수가 목리를 부리게 되면 움직이질 않아요. 나라 전체가. 법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기다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요걸 하나 만든 겁니다. 그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정책은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용인을. 그다음에 선거제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권인데 다수당이 횡포를 부린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굉장히 뭐랄까 그렇게 내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의석일치 한 17석 있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관행대로 해야 된다. 또는 그게 국회에 보이지 않는 질서인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게임의 룰은 다 합의를 해왔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이 먼저 합의해서 계속 양당의 기득권을 구조화시키는 게 지금까지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본 취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28개 의석을 현실적으로 줄인다는 게 제가 지켜본 지난 1987년 이후의 정치를 보면은 불가능해요. 왜? 과거에 뭐 한 서너 석 저 헌재 판결로 무슨 그 지역구 차등 그 줄이라고 그죠? 뭐 1대4인가 뭐 1대3 이렇게 계속 줄어져 왔잖아요. 그때 서너 개 줄이는데도 거의 칼부림에 육구박할 만한 난투기 벌어지고 그랬었어요. 자기 지역구 없어지면. 지금 28개 없어지면요. 정치 1번지는 종로구부터 없어져. 시뮬레이션에 보면은 서울에서도 내부에 진짜 지역구가 없어지는 국회의원들은 이거 이 밥그릇 싸움이라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명분이 문제다. 이해가 앞서간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요거만 드릴게요. 아니 지금 자꾸 제가 요거 지나가면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자꾸 지금 선거구, 사보임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큰 줄기를 놓치고 있다고 난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요번에 이 공수처법 있죠. 이런 누더기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저희가 김영란법 만들 때 이해충돌 방지 규정 빼먹고 국회의원 제외시키고 하는 바람에 지금 거의 심하게 하면 사문화되는 지경이 됐는데 요번에 사실은 공수처 만드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검찰에만 맡길 수 없는 정말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하자 하는 뜻에서 기소권도 주자고 처음 주장한 건데 아니 요번 정권에서뿐이 아니고 뭐 정권 뭐 100년 가고 싶겠지만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음에 다른 정권이 들어와서 그 코드로 바꿔가지고 딱 공수처 장악했어. 검찰, 경찰 쥐고 흔들어. 그럼 그때는 누가 견제해요? 저는 이런 중대한 것들이 자꾸 뭐 사보임이니 무슨 뭐 한 명이 뭐 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이것 때문에 묻혀있는 이게 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 이게 줄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잠깐만. 민주당이 선거법만 패스트트랙 하자고는 반대했겠죠. 근데 공수처랑 검경 그걸 얻기 위해서 선거법을 끼워넣은 거야. 이제.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처음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었어요. 왜?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우리는 이거 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좋지 않은데 공수처 때문에 할 수 없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탑 지도부가 전혀 진정성을 안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자유한국당이나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쪽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민주당 지도부가.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불만스럽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임지세요. 책임. 아니 뭐 매번 올 때마다 이러셔가지고 민주당의 상당수는 속으로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바른미래당이 아무 준비를 안 했던 거잖아요. 지금 나온 결론은 국민들한테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그렇게 요구만 하셨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건 이 당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거다. 무슨 뭘 짚어봐야 되냐. 20대 국회가 촛불 정신 또는 촛불 정부로 이루어졌다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협치를 하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지금 3년 동안 협치가 안 돼서 구체적으로 바꿔보자고 한 거고 이런 과정이 온 것 아닙니까? 지난하게 온 결과 진짜 저희도 마음에 안 듭니다. 아까 우리 공수처 법안 관련해서 누더기 법안이라고. 그 저희도 바른미래당하고 해야 되니까 그 법안 봐봐야 돼요. 대통령이 오죽하면 친인척 안 들어간 거 아쉬워한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들어가야죠. 저희 당은 다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여소야대인 것이고 실제로 야당의 힘을 받아서 선거법도 바꾸고 촛불의 뜻도 잘 만들고 또 공수처 대통령의 공약도 하려면 불가피해서 이렇게 누더기 됐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 일단 배를 띄워서 그다음에 수정보완 하더라도 배를 띄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희의 솔직한 입장이지 지금 배가 완벽한 배가 만들어질 때까지 하자? 이러면 또 이번에 안 될 거고. 아니, 정치가 현실이니까. 안 될 거고. 지난번에 왜냐하면 그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폐지하자. 사실상 굉장히 비현실적이었는데 그때 사실 여당에서도 찬양 공모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양보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한나라당이었죠. 근데 그걸 그때 받았으면 차라리 뭔가 좀 진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뭐랄까 하나 교훈을 좀 배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어차피 통과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렇게 정말 어차피 통과 안 될 거면 저렇게 목숨 걸고 반대할 리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패스트트랙 올라가서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안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이 방송에서도.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같이 열어놓고 그래서 그 3번 조항에 이번 합의문 3번 조항에 한국당하고 이후에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논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아십니다만 한 번도 선거제도 뭐 정치 정개특위 해갖고 한국당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도가 가장 만족스러운 제도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 당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데 우리 당은 대의명분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뭐 몇몇 의원들이 전화하실 수도 있죠. 좀 불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정치개혁이라는 큰 물을 오히려 바른미래당이 저는 좀 이렇게 선도해서 같이 끌어나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제가 볼 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선거제는 국회의원 한 100명 줄이는 선거제를 제일 좋아해요. 정말 민심을 따른다면 국회의원 한 100명 파격적으로 줄이면 왜 아예 없애죠? 국민들 절반 정도 없애면 더 좋아하고요. 아예 없으면 제일 좋아요. 아니에요. 아예 없으면 제일 좋아요. 아예 없으면 제일 좋아해. 아예 없으면 제일 아예 없애면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제1당 대표가 그러다가 되거나 해운대 지역구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제1당 대표가 되거나 하면 정말 저는 한 100명 줄이는 거 파격적으로 추천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건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패스트트랙 하고 싶어요. 아니 뭐 허경영도 아니고 그건 해도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 위상이 올라간지를 보여주는데. 바른미래당은 진짜 이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제 어떤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바른미래당은 지금 하루가 1년입니다. 거의 막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공멸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뭐 주동자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주동자인데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바른정당 때부터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을 합당해서 지방선거 때 또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초등학교 대표 체제 8개월 왔거든요. 이대로 가면 끝난다. 끝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후보가 없다. 출마할 후보가. 네. 당 지지율이 한 4, 5% 이상 떨어지면요. 정의당 같이 굉장히 코어 지지층이 있는 정당이 아니면 우리 바른미래당은 고정 지지층이 없거든요. 후보가 안 나옵니다. 후보를 못 내는 정당은 뭐 없어지는 거죠. 그런 강한 위기의식이 있고 우리 당은 지금 돌파하고 이슈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손 대표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당에 안 맞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십시오 제가. 그러면은 손학규 대표가 내려오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가겠다는 건가요? 그게 인텔리들의 문제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이게 이제 국회의원한테 제대로 나가네. 이게 지식인들이 제가 이게 다 기자들이나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아니 당연히 궁금하죠. 문제가 예. 있으면 뿌리 뽑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 속에서 대안이 생깁니다. 뻔한 건데 우리 당에 인재가 많아요. 솔직히 우리 장진영 변호사 있지만 장진영 비대위원장 되면 지지율 지금보다 더 오릅니다. 본인은? 저는 또 하태경 지가 지금 제가 넘버 2인데 본인은 대표죠. 제가 지금 넘버 2인데 지금 우리 당헌 당규는 손 대표 물러가면 제가 그렇지. 대행을 합니다. 예. 그 누명을 안 쓰기 위해서 저는 백의종군 하겠다고 미리 선언을 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파격적으로 접근하면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더 쳐다봐 준다. 사실은 철저히 무너져야 거기서 새로운 싹도 생기고 활로도 열리는 거는 맞아요. 지금 뭐 한 집은 네 가족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당내 그 역학 구도로 보면은 뭐 심하게 얘기하면 미래가 없죠. 그리고 실세화하는 게 맞다. 뭐든지 어려운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유승민, 안철수 두 지주가 나와서 이걸 수습하는 길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그 상황이 더 계속되면 아까 본인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 찢어져요. 한 지붕 아래 있지 말고. 보낼 사람 보내고 확실한 자기 선명성을 가져야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숫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뭐 철없는 소리 한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 숫자는 솔직히 약간 의미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건 아니고 큰 거지만은 요번 이
두 가지 현안을 놓고도 안에서 지금 저 분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래서 선거제도 개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미당은. 저는 손학규 대표는 그거를 계속 이야기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가서 10%라도 얻어보려고 하는 거가 뭐냐. 그래서 밖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10%라도 올리면 저기서 3, 40석 이상은 보장이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림들을 그리는 게 상식적인 건데 그걸 그 당에 12명, 11명으로 나누어져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볼 때는 한국당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강원 이야기는 네. 공부 못하는 애가 시험제도 바꾸면 시험 잘 친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엘리트는 아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요즘 5%가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식대로 가서 선거가 다가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격렬해지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요. 지금 안 됩니다. 절대 10% 못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10%만 나와도 후보자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는 후보자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선거제도 바뀌는 건 신규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바뀐다니까. 아니 잡히지도 않는. 보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제도가 확실하게 바뀐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누가 맞는지 한번 꼭 기억하세요. 팩트도 그랬어요. 안 올라간다. 패스트트랙이 통과돼가지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민주당의 반란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미당 지지율이 왜 안 오르냐면 지도부 때문에 안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누가 지도부가 된다 하더라도 안 올라요. 왜냐? 믿음이 없어요. 저 당은 어차피 헤어질 당이다. 그다음에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번에도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잖아요. 저 사람 딴 생각들이 있다. 이게 국민들의 판단이에요. 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 다당제가 아니다. 빨리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뭉쳐서 우리 지분을 가지고 저들과 협상을 해서 같이 합쳐지고 그래서 내가 지역구 하나 받는 거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 지금의 선거제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제대로든 뭐가 되든 간에 계속 자기 길을 갈 거다라고 하니까 고정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고 실제 행동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말로 보는 거 아니에요. 실제 행동을 보는 거거든요. 선거구제 개편하는 걸 딱 봤는데 저거구나. 뻔한 겁니다. 그건 판단이 딱 내려지는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면 방금 우리 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그런 신념을 못 줄 거라고 또 확신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체제는 그런 신념을 못 줬어요. 국민들한테 우리 당이 정의당처럼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런 신념을 못 줬어요. 그냥 대충 하는 정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당원이 뭔지 아세요? 당원이 영어로 파르티잔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의 리더십이 생기려면 말이죠. 팔로우십이 있어야 돼요. 팔로우십이 없는데 어떻게 누굴 갖다 놔도 절대 리더십이 생길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는 꼴을 보잖아요. 내가 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당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나 같은 후럽고도 저렇게는 안 한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손학규 체제를 비판하는 누가 대표가 돼도 똑같을 것이다. 확신이 어디서 생기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행동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장진영 최고가 비대위원장 되면 달라요. 아니야.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 괜히 저를 갖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는 겁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이분이 비대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뒤흔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도 지금 지도부의 넘버 2예요. 남 얘기하듯이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해탈 화법이신 것 같아요. 저도 사퇴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책임을 진 거예요.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내가 경악을 했던 것은 손 대표가 그 안 될 선거 뻔히 알면서도 내려갔잖아요. 당 대표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데 당원들이 뒤통수를 치더라고. 야, 군대 가면 당나라 군대라는 게 있거든요. 당도 정말 당나라 당나라. 이제 이현주라는 분만 그랬어요. 그분은 탈당했고. 대표가 부족하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채울 생각을 해야죠. 왜 흔들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안을 하란 말이죠. 그다음에 관철시키고 그래서 대표 부족하면 자기가 채워나가야지. 왜 흔듭니까? 흔들면 뭐가 달라지나요? 바른미래당에서 영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정말 굉장히 보수가 됐네요. 대표 체제는 항상 유지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의견 수렴해서 방향을 바꾸자는 건데 과거의 정당 사례를 보면 홍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해서 성공한 당이 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성공한 당이 민주당이 있고요. 3.57% 받은 정당이 조용히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요즘 우리 당이 내부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하니까 국민들 우리 당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 과정에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때만 우리 당이 존재합니다. 지금 상태는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이 있죠, 제가.
우리 당을 살리고 싶죠. 저 자신의 명예와 직결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당 망할 짓을 그럼 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지금 체제로 그냥 가면은 없어질 당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 우리 당이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의장을 정말 많이 선거 때마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대표를 교체하는 게 본질이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난다고 이 문제 해결될 것이냐. 지금 상황에서도 저희가 당내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죠. 근데 그 의견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때의 경험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열린우리당 시절의 경험 때문에 당내에서 토론을 치열하게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건 자제하고 의견 전달은 충분히 하자. 이렇게 해서 초선들 사이 약간 분위기가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질은 이 정당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본질인 것이고 내부적인 그런 의견은 전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향인지가 명확한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안에 그렇게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 또 엊그제 보니까 뭐 복당파들도 막 앞장서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원까지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거기는 이해가 달라 서로. 그런 그 이해의 거리라는 게 명분의 거리보다 훨씬 현실 정치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 빨리빨리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말은 내 동의해요. 시끄러워야 돼. 가만히 있으면 3% 4% 받으면서 쳐다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게 맞고 안 하는 것보다 뭐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시끄러우니까 어쨌든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바른미래에서 두 분이나 오늘 이 헌정사상 처음 그 외부자 저 패널로 나왔잖아. 근데 아까 저는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답이 살짝 좀 느껴졌는데 이 정당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 다 압니다. 이현주 의원 그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 길을 가신다고 선언하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하태경 의원은 그래서 내부 투쟁을 좀 가열차게 해서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인데 그거에 대한 진단은 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현주 의원도 아예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에게 거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해낸 거고 광야의 야수처럼 나간다는 건 그 야수라는 건 이 정부랑 싸우는 야수가 되겠다는 것이고 내가 광야에 있다는 건 불러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 딱 문장에 아 내가 한국당으로 갈 거야. 로 불러줘. 내가 싸울게 앞장서서 이 이야기를 딱 남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는 논평에 뭐 상여다. 꽃상여가 될지 꽃가마가 될지. 바른미래당 논평에서 그렇게 나왔던 보겠다. 것 같은데요. 꽃가마가 될지 꽃상여가 될지 지켜보겠다 그랬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보더라도 그분은 그렇게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바른미래당은 안 될 거다. 코로나는 저쪽으로 가겠다고 정한 거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 하태경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실제로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선거제도를 이렇게 막는 것 아닌지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내에 이제 우리 당이 없어질 당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행동에 당 버리자. 네. 그죠? 침몰하는 배 뛰어내리자. 저는 이 당을 살리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하자.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이현주 의원 뭐 개인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뭐 당을 나가셨으니까. 근데 기존에 남아 있는 분들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한국당에서도 뭐 우리 당에서 오면은 좀 영향가가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뭐 공작이나 접촉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겠죠. 예. 그런데 한국당의 목적은 우리 당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엑기스만 빼가는 겁니다. 우리 당의 지지를 올려야 이 당에 희망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 원외위원장들이 그동안 한 명씩 두 명씩 나가고 있어요. 손 대표 체제 들어서도. 당은 밑에서부터는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황골탈퇴하지 않으면 이 당은 그냥 소멸한다. 이런 절박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네. 당 살립시다. 당 살립시다. 무슨 그림인가요?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올스탑 국민이 심판합니다. 패스트트랙 강행하면 20대 국회 없을 것이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이제 장외투쟁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한국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어차피 4월 국회는 없었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도 없었는데 뭘 또 없어. 그렇잖아요. 그전에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새삼스럽게. 근데 새삼스럽게 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20대 국회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게 총 몇 번인 줄 아십니까? 17번. 17번. 그게 본인들이 여당일 때도 4번 했습니다. 야당일 때는 13번.
이 정도면 상습 파행범이에요, 그냥. 국회에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런 정도까지 보통은 잘 말 안 하는데 해도 너무한 거고 정도도 이런 정도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보수의 품격도 또 요번에 특히 나가서 했던 막말의 정도는 뭐 금기어도 없는 정당이 돼버렸다. 저는 이 부분에 다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19대 국회 민주당도 그랬어요. 아니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이 초선 때 그러신 거고 우리는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과거의 정치를 자꾸 20대 국회에 와서 초선들한테 반복하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잘못 이제는 바꿔서 해보자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저런 식의 물타기가 정치를 얼마나 후진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니네가 야당일 때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럼 바꾸자. 아니 말씀 맞아 듣고 MB 박근혜 정권 때 아니 말씀 맞아 듣고 저 오늘 MB 박근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말씀 좀 드리면 과거에 잘못했던 걸 지금 반복한다고 해서 니네 야당 때 그랬어. 이렇게 해서 다리를 주저앉히게 하지 마시고 잘못한 건 지금부터라도 잘못하다고 이야기하자고요. 그게 바른정당의 매력이잖아요. 그게 과거에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국회의원 됐는데 여당이 보이콧했고 아니 그때 야당도 저희가 야당이었어요. 이거 빨리 사과하세요. 그리고 빨리 계속 가겠다. 17회 동안 하니까 우리는 뭐가 답답하냐? 아니 뭐 다른 거 다 뭐 추경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토론을 제대로 한번 해본 기억이 많지 않아요. 근데 잘 안 돼도 좋은데 사실은 제가 야당 의원님들하고 토론한 건 방송이 거의 많을 거예요. 네. 국회에서 토론한 적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도 부끄러워야 되는 자화상이라는 거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장애 집회를 하겠다는 것도 정규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말마다.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그 이번에 패스트트랙 되면은 총사퇴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네.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 그러더니 무슨 20대 국회는 없다는 얘기는 뭐죠? 그래서 없는 모양이네요. 네? 총사퇴 하겠다는 얘기인가 보죠? 근데 그 약속을 지켜야죠. 강원식 의원 말 다 맞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TV에 자주 출연하는 의원들은 대체로 다 훌륭해요. 맞는 말씀을 하시고. 근데 실제 이제 국회에서 돌아가는 거는 과거 핑계를 많이 대요. 서로 남 탓 많이 해요. 남 탓 정치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생기고 이건 저도 극복해야 된다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한국당이 저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당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지금 못 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체제를 제가 자꾸 뒤엎자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과거에 당신네도 그랬다. 참 궁색한 얘기죠. 근데 지금 여당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인사 문제니 뭐 나올 때마다 전에는 전 정권 탓하다가 이제는 당신들도 그랬다가 이제 거의 상토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총체적으로 이 전국을 끌어가는 그 책임은 그래도 여당한테 있는 거예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형을 욕하게 돼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그 한국당이 지금 무슨 이렇게 극한적으로 막 투쟁하는 거는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온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해하는 입장으로 보면 한국당이 지금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무슨 수가 없다고. 또 수를 갖고 어쨌든 뭐 좋은 의미로 연대를 해가지고 수로 밀어붙이면 그 소수가 대항할 수 있는 길은 극한 투쟁밖에 없거든요. 그 지지층 결집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이미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선을 위해서 지금 황교안, 나경원 체제인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당내 그 집안이라는 게 안정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자기를 확실한 당내에 착근을 하면서 야권 내에 아주 대표 주자로 이제 올라서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좀 조기 과열 현상이라고 할까요? 지금 거의 총선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분들이 하는 레토릭도 구사하는 그 수사법들도 굉장히 과격하고 격렬하잖아요. 선거법을 맞바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의회 구체자, 의회 국가 패스트트랙 맞서겠습니다. 정파독재 맞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또 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결집이 거의 최대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마라톤을 뛰려면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첫음을 너무 높이 잡은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첫음을 높이 잡으면 나중에 마무리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톤을 좀 많이 낮춰서 대중과 함께 분노하는 문제로 장애투쟁하고 여당한테도 공격하면 저희도 아프게 들어야 되고 또 장애투쟁까지 안 가게 하는 게 저희들의 아까 말씀하신 큰형론인데 안 가게 하는 게 저희들이 맞는 입장인데 지금 저렇게 휙 나가시고 또 물론 상습적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빨리 들어오게 해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중의 관심사와 분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그래도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요 한마디만 딱 할게요. 바둑격언으로. 아생연으로 살타. 그런 입장일 거예요. 자, 오늘 상당히 이제 어려운 주제로 핫한 곳에 계시다가 정말 핫하게 막 달려오셔서 고생 토론을 해주셨는데 우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님, 저희 외부자들이 그 사이에 일요일 저녁 9시 30분으로 시간이 바뀐 거 혹시 아세요? 예, 그래서 잘 못 보고 있습니다. 나와서 정말 난 또 그래 자주 보고 있다는 줄 알았지. 저는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의 갑질을 다 보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다 보고 심지어 그 방송에 나와서 난 이거 잘 못 봐 이렇게 이야기해. 자, 일요일 9시 30분 방송인데 저희 제작진이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태경 의원 그 자막을 바른미래당으로 넣으면 되느냐. 아니, 당장은 마지막에 한 방 거기시고요. 무슨 누가 그런 망언을 한 거예요 대체? 누구야 누구?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분쟁에서 WTO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게 4년 만에 얻어낸 아주 값진 그런 성과였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발단이 된 건 2011년 사고였죠. 그래서 그해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입 규제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고요. 당시에 우리 정부만 아니라 54개국에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고요. 2013년 9월에는 오염수 유출 직후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온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또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 2015년에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그 후 3년 정도 심의를 거쳐가지고 작년 2월에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일본에게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요. 예. 그러다가 올해 4월 예상을 깨고 최종 판정에서 1심 판정을 뒤집고 한국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 1심 결론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평가에서는. 그렇죠. WTO 그 분쟁은 2심제예요. 2심제. 그래서 2심이 최종심이기 때문에 2심에서 일본이 패소한 거는 그냥 최종 패소한 거다. 이번에 이겼어야지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로부터 완전히 복구했다라는 정치적 선언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거랑 또 연결된 게 바로 뭐냐 올림픽이에요. 2020년에. 그렇지. 이번 올림픽을 갖다 일부 경기를 후쿠시마에다 개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위험하다라는 판정이 나버린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로부터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산 수산물에서 대장균이 나오니까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도 예,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고. 속된 말로 만만하게 본 거죠. 근데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결과를 낸 WTO가 문제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한국산 수산물에서는 대장균도 나온다더라. 그 모임에서 그런 자리까지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WTO에 그러면 뭐를 문제 삼고 있냐면 원래 이 WTO 상소기구의 위원들이 총 7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7명 중에서 3명을 지명해서 3명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는 3명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이번에 선정했는데 그 7명이 다 차지 않았다. 아무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네. 원래 3명이 했던 거고 3명이 결정 내렸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이 WTO에 여러 가지 제소를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던 거죠. 엉미 부리는 그게 이제 국내 정치용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쟤네들이 잘못이다라는 거고요. 1심 판결 끝냈을 때 그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국 정부는 WTO의 판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이래놓고서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요새 무슨 정치 재판 두고 여야가 서로 그 눈평 내는 거하고 비슷하네, 그지? 지네한테 유리하게 하면 현명한 판단, 그렇지 않으면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그 승리의 배경에 또 관련자들의 굉장히 눈물겨운 노력이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 소송 대응단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민간 통상 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사실 그 결과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결과물을 받아보고 막 울었다 그러잖아요. 관련해서 그 3주간 합숙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토론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토론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이거 강 의원님이 좋아하시는 시뮬레이션.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런 분쟁들 또 특히 우리처럼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또 이제 수입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대비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분들 좀 표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장 변호사님 보실 때는 이제 법조인 시선에서 전략을 좀 수정을 한 점이 먹혔다 이번에 그 지점들을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1심에서는 그 우리 대표단에서는 후쿠시마 식품을 이렇게 규제를 하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유독 그 높은 기준을 썼다라는 점을 일본이 공략을 했기 때문에 왜 너네가 특별히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 거야? 이유 없어. 이렇게 이제 패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전략을 바꿔서 한국의 특수성, 한국이 일본하고 이렇게 제일 가까운 나라다라는 점을 부각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원전 사고가 한국의 국민들이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설득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먹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의 변경 이것이 다른 결론을 가져오기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법률적으로는 평가가 됩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탕평인사의 힘이에요. 바로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누구냐 하면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의 부인이잖아요. 유명희 씨.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 11월인가 남편이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불편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거꾸로 통상교섭 전문가이기 때문에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발탁을 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거는. 코드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 유능한 사람을 시키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다 열심히 일한다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뉴스 뒤에 이런 두 개의 진짜 코드. 이게 코드다. 문재인 정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오랜만에 칭찬한 일이지. 그러니까 그 탕평인사의 힘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최근에 특히 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먹방을 하잖아요. 아베 총리가. 그 먹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안 위험하면 먹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청년이 드론으로 후쿠시마 지역에 모래를 갖다가서 총리 관저로 올려보냈거든. 네. 그래서 자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베가 뭐라 그랬냐면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이건 테러다라고 했거든요. 그 모래는 테러야. 아마 자기 말이 맞다면 그때 딱 모래를 딱 뒤집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놓고서 우리 보고 이걸 먹으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안 먹으면 총리가 나서서 저렇게 때만 되면 선거 때만 되면 저렇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이걸 먹는 사람들의 비율이 18%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수산물 시장에 가면 팔긴 파는데 가격이 낮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할 때 의구심이 있고 먹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한국에서 지금 수입해서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저 아내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제가 있는데 처제 남편은 이거 애국적 관점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사온다는 거예요. 먹어서 없애야 된다. 후쿠시마산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밥을 해줘야 엄마 입장에서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버린다는 거지. 그런 걸 보고 또 부부싸움을 계속 부부싸움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선거 때만 되면 먹방을. 그때만 먹고 아까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이제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더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에 참여연 선거 앞두고 후쿠시마산 쌀과 우유를 매일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2014년에는 중의원 선거 앞두고 후쿠시마 어시장에 가서 가자미 구이를 뜯어먹는 모습이 이제 또. 통으로 먹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계속 먹어서 사실은 그때 선거들이 또 잘 됐었어요, 비교적. 근데 이번 선거, 지난 21일 날에 했었던 선거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국민적 효용성마저도 떨어지는 그런 사안을 우리한테 WTO의 문제다, 한국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인 거죠. 사실 한일 관계 갈등을 증폭시키는 많은 원인 중에 이 정치인들의 문제가 커요. 그건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쁘게 얘기하면 반일 문제를 자기 지지도 올리는 데 쓰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요새 이게 심해졌어요.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다고. 그만큼 이제 일본의 정치와 일본 사회도 불안한 거죠. 워낙 일본 국민도 전 같지 않단 말이에요. 정부가 뭐라 해도 안 믿고. 그러니까 또 여론이 조변석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점점 더 한국을 때리는 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좀 선동 정치가 좀 심해지는데 네. 그 바탕에는 이제 뭐가 깔려 있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과거만 해도 일본 그러면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경제 2위 국가였거든요. GDP 총액이. 근데 지금 이미 중국에 밀렸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제가 올해 지금 0.8%거든 성장률이. 이게 한 20년 동안 1% 미만의 성장. 제일 만만했던 게 그거죠. 아시아에서 맹주였는데 그것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혐한 발언이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게 되면 자기들 지지율이 오른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그걸 갖다가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베가 봤더니 언제 지지율이 올랐냐? 한국하고 극한 대립이나 한국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는 외교 백서에다가 구체적으로 더 노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위안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그리고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곳이다. 네. 그리고 강제징용공 당시에 일했던 분들은 노동자였다. 이렇게 아예 이야기하고 한국의 탓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과거에는 이 외교 청서, 외교 백서, 우리로 따지면 외교 백서에는 한일 관계를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이웃 이랬는데 이제 그 표현 아예 빼고 그다음에 신뢰와 미래 이런 단어도 다 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총괄공사를 불러서 항의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더 크게 반응할 때 누가 제일 이득을 볼 득을 보느냐 것이냐. 이러면 아베가 바라는 바거든요. 예. 이 문제를 한국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더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쟁점을 외곽으로 돌리고 나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좋아요. 이걸 계속 하고 있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있어서도 이 외교 문제는 우리의 국익 그리고 일본에게 수에 말리지 않는 이런 지혜로운 판단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외부자들의 베프, 호랑이라고 이제 불러드릴까 싶은데 베프 아시죠? 네. 무슨 뜻인지. 네. 오늘도 즐거우셨습니까? 아, 네. 최근에 동네에서 초선 호랑이 왔다는 사람이 조금 생겼습니다. 알아보셨군요,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예.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이 초선 호랑이 열심히 해라라고 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토론, 마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또 아쉽게 저희 외부자들 가족이었던 우리 장진영 변호사께서 마지막 또 인사를 시청자 여러분께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딱 7개월을 했네요. 네, 7개월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제일 좋았고요. 내부자가 되기 위한 길을 떠나려 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까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멋있다. 이 바탕 출마 포스터인데 출마 포스터. 포스터가 아니라 이거로 하면 엄청 아니 멋있네요. 이거. 대통령 후보 외부자들. 포스터 같은데 이거 받고 싶으면 얼른 그만두세요. 출마를 해야지. 우리 좀 고민을 좀 해볼게. 네, 120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네.